네, 신미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 채널에 처음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미화라고 합니다.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 경영학부 교수인데요. 일본에 간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유학생 때 가가지고 지금 벌써 세기도 싫은데 한 38년 정도 돼요. 예, 지금 현재는 행복한 그 노후를 연구를 하면서 일본인 시니어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제가 취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또 거주를 하셨고, 예. 그다음에 또 실제로 발로 뛰어서 예. 또 취재를 하시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그 일본의 노인분들의 생생한 예. 그 현장을 예. 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예전부터 일본을 많이 따라간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듯이 일본에선 과연 노후 어떻게 그 노인들이 보내고 계신지 그런 예. 부분을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할 텐데, 예. 그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많은 정년 퇴직하신 분들과 또 인터뷰를 하셨는데 모두 어떻게 이제 노후를 보내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일본이 연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너무 고령화된 사회니까 노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연금 파이가 해마다 약간씩 축소되고 있어요. 보통 지금 70대, 80대는 남자가 회사원이고 이제 부인은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남자 회사원들이 받는 연금이 그 국민연금은 한 62,000엔이에요. 그리고 그 후생연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뭐 기업연금, 기업에서 일하는 연금, 그게 한 달에 한 97,000엔 받으면 한 달에 한 159,000엔? 그리고 부인이 국민연금 받으면 그 62,000엔 합쳐도 연금이 한 220,000엔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N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그 뭐 한국 돈으로 뭐 200만 원도 채 안 되죠. 그럼 이분들이 평균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한 300만 원은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평균 생활비.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는 일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연금 플러스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영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일본인들은 왜 우리 그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일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우동을 뭐 우동집을 4대째 한다, 5대째 한다. 근데 자영업인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국민연금 받아도 62,000엔, 부인이 국민연금 받아도 62,000엔. 그러면 정말 생활비가 12만 원밖에 안 되니까 30만 원이 있어야 생활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평생 일하는 분들, 자영업 같은 경우는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100세 이상 된 분들 취재를 해보면 그 이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계속 일을 해야 하느냐면 자영업이 특히 많아요. 100세 이상 되면. 예.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다음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일이 너무 좋아서 그 100세 이상까지 계속 일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회사원이었던 분들도 그 65세 이상이 되어도 한 평균 50% 정도는 일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100세 이상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예, 100세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100세 이상 우선 인구가 92,000명이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1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이 100세 이상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가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놀랐어요. 2010년도에 벌써 200명이 되고 2015년도에 243명. 최근 데이터로 2020년에 406명이라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여성분이 255명, 남성분이 151명인데 지역별로 보면 도쿄도가 제일 많고 그런데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그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가장 최근 데이터는 내년에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406명보다 또 훨씬 많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107세 된 현역 이발사도 계세요. 그분은 하드님이 89세, 곧 90세가 다 돼가고 굉장히 18살에 이렇게 애를 낳으셨으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101세 된 약사분도 계세요. 이분은 일주일에 6일 일을 하시고 일요일만 쉬시거든요. 근데 이분하고는 제가 전화 통화만 하게 됐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 굉장히 목소리가 한 70대예요. 너무 젊고 그렇게 해서 혼자서 약국을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03세 된 자전거방을 운영하시는 분, 이분은 이제 자전거 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일본인들은 자전거를 워낙 많이 타니까 매일 그 수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수리해주는 일하는 분도 있고, 105세인데
화가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그림이 뉴욕에서 그 전시에서 전시를 한다고 하니까 평생 처음으로 뉴욕까지 그 비행기를 타고 혼자 가셨어요. 네. 그리고 혼자 가서 자기 작품이 전시된 걸 보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커피 콩을 수입해서 커피를 일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103세인데도 30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아프리카 가려면. 근데 혼자서 아프리카 가서 커피 다 골라서 수입해서, 물론 이제 고르는 이런 작업하러 이제 가시는 거죠. 가셔가지고 수입 자체는 이제 뭐 비행기로 혹은 배로 이렇게 수입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100세가 되더라도 일을 하는 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재 그 남자가 최고령자가 110세, 여자가 115세이거든요. 그래서 115세. 일본에서는 네, 인생은 앞으로 120세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와,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은퇴하고서도 한 50년 더 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을 하고 맞긴 계십니다. 맞네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뭐 계속 그 뭐 우동집 5대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가끔은 보면 90 이상인데도 아직도 우동 만들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집은 또 요즘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그 찍어서, 사진 찍어서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서로 정보 교환하니까, 그게 또, 아, 할머니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해주는 우동 먹고 싶다고 또 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찾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방금 자영업자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회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년 퇴직하고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2021년 4월에 일본에는 고령자 고용 안전법이 개정이 돼서 65세까지는 정년제 기업 의무화해야 된다.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대부분의 기업이 지금은 65세가 정년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를 해라. 기업에다가. 그래서 기업의 노력 의무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노력 의무라는 거는 가능하면 70세까지 정년을 확보하도록 해라 라는 건데, 제가 이것도 아마 의무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곧. 그래서 실제로 65세 이상 일하는 시니어는 일본에 912만 명이라고 해요. 오,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65세에서 69세까지는 52%가 일하고 70세에서 74세까지 33%. 그 다음에 75세 이상은 11%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1세 된 현역 화장품 회사 사원이 있어요. 이분은 제가 조금 거리가 멀어서 아직 그 인터뷰를 못 갔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리어 우먼 중에는 최고령이라고 생각해요. 뭐 간호원도 저기 지방에 가면 93세로 지금 현역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 101세 된 이 화장품 판매 사원은 매일마다 아침에 깨끗하게 예쁘게 화장하고 화장품 판매를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출근하시고, 이분은 그 표창도 받으시고 했거든요. 그 실제로 그 정년을 퇴직하고도 다시 새로운 일자리로, 아니면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을 조금만 받고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912만 명이니까 거의 1000만 명이 다 돼가졌어요. 그러네요. 네. 확실히 인구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예. 그렇다면은 그 70, 80 세대가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한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예, 1년 동안 연금으로 들어오는 평균 수입이 그 300만 원 이하가 대다수니까 월 22만 원, 지금 원화가 이제 높아졌으니까 200만 원도 채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생활비는 30만 원 들어가니까 그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은 뭔가 작은 일을 해서 벌어야 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월 100만 원은 반드시 본인이 일해서 벌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일자리도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말마다 작은 도서관도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집 가까운 데 도서관, 그런 도서관 같은 데서 사서 일을,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어린애들이 와서 책 빌려가고 뭐 이런 거, 그런 일도 하시고, 그리고 그 어린이집에도 그 굉장히 정식 그 보육
역사라고 하죠. 그 자격증을 물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아르바이트로 약간씩 보조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요즘은 심지어 그 초등학교에도 교원이 모자라요. 일본에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강사식으로 와서 그 보조로 또 옛날에 과거 때 교사를 했던 분인데 지금 나이가 70세거나 혹은 뭐 80세도 가르치시는 분 있더라고요. 예, 역사를 가르쳤는데 지금 역사 좀 당장 교사를 못 구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와서 그 역사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예, 일자리가 굉장히 그 다양합니다. 예. 사실 그 노인분들이 주로 이제 완전 대도시 중심부에 사시기보다는 예. 근데 아무래도 좀 지방에 사실 거잖아요. 예. 지방 소도시라든지 그런데. 예.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지방 소도시가 나름대로 지역사회가 잘 발달을 했나 보네요. 사실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이라든지 특정 지역 되게 중심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시골이라든지 그쪽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빈집도 많이 생기고 예.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지역사회가 잘 발달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지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이 됐고, 제가 처음 일본 유학 가서 제가 가장 놀랐는 거는 우리나라는 모든 게 서울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서울에서 좀 벗어난 지역에 기차를 타고 가보면 하다못해 조금 큰 대전이라든지 뭐 대구라든지 굉장히 좀 약간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 가서 너무 놀랐는 게 뭐 도쿄나 오사카 물론이지만 그 외에 지방 도시 가도 아주 작은 도시,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저기 뭐 완도라든지 조금 이제 뭐 순천이라든지 이런 도시에 가도 인프라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일본에 가서 가장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물론 버블 경제였지만 인프라는 버블이라고 당장 준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나라는 그 시골하고 수도라는 개념이 별 차이가 없다. 지방도 굉장히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니까 굳이 꼭 도쿄나 오사카 같은 데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방에 인프라도 있고 또 병원도 시설이 잘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가 더 빨리 시작됐으니까 지방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빈집도 굉장히 많고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출산율도 일본은 한 1.3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 낮잖아요. 그 정도만 돼도 좋겠네요, 우리나라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놀라는 거는, 제가 지금 대학교가 이바라키 현이거든요. 이제 동경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 저는 처음에 부임해서 야, 너희들 공부해서 무조건 도쿄 가까우니까 도쿄에 다 취직해야 돼. 경영학부니까. 취직할 자리는 얼마든지 많거든요. 저 굉장히 그렇게 강조했는데, 아니, 학생들이 도쿄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굉장히 지방에 대한 애착심이 또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경영학부조차도 85%가 거기서 이바라키 현에 취직하는 거예요. 정말 10%, 15%만 도쿄로 나가고, 거기서도 제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인프라가 도쿄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 튼튼한 중소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지방에. 예. 그리고 한국에서는 노후 생활비로 월 한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여주신 일본 노후 생활비보다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인데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퇴직 후 뭐 치킨집, 카페 같은 창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어떻게 이제 생활비를 창출하고 있는지 앞서서도 말씀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본도 그 우리나라처럼 치킨집이라든지 카페 차리는 사람이 가끔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많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요즘 일본의 1인 창업이 굉장히 붐이거든요. 근데 1인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취재한 분 중에서도 중학교 교장을 전년퇴직하시고,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계속 그 초등학교, 중학교, 마지막으로 중학교 교장을 하셨으니까 34년 정도 근무를 하셨어요. 이분이 학생들한테 항상 도전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도전한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어린 학생들한테 그런 말 해놓고 뭘 내가 도전해볼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 맥주 회사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해서 수제 맥주 회사를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도 처음 창업할 때는 같이 근무했던 교사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막상
본인이 처음으로 경영이라는 걸 해봤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월급 주고 또 일도 시키고 한데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 마음 먹는 만큼 일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서로 마음이 달라지고 해서 결국 그분 그만두게 하고 혼자서 일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가보니까 수제맥주 회사가 진짜 소규모예요. 그래서 작은데 혼자서 그렇게 경영을 하시는데 요즘 일본 서점에 가면 1인 창업을 권유하는 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외에도 뭐 왜 이 창업을 굉장히 많이 권유하냐 하면은 일본은 왜 그 정신고용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네. 장기 고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회사에 들어가면 일본인들은 오래 근무해요. 한 회사에서. 그래서 한 30년 정도 근무를 하면 예를 들면은 30년 동안 그 인사 부문에서 계속 일을 했다면 그의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정년 퇴직하고 나면 컨설턴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창업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분명히 20년, 30년간 근무한 그 자체가 그냥 썩이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1인 창업을 해보라는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책에 소개도 되고 이렇게 해요. 그럼 시니어 비즈니스도 많이 발달되었겠네요. 네, 시니어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일본이 훨씬 앞서가 있으니까 아주 다양해요. 예를 들면은 일본에 어떤 시니어 비즈니스가 있느냐 하면은 아저씨 대여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아저씨 대여요? 이게 이제 플랫폼에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이제 그 과거에 나는 어떤 프로필 다 적어 놓고 이렇게 해서 고객들은 미혼 여성이 80%예요. 이제 고객이 그 플랫폼에 보고, 아, 오늘 이 아저씨 빌려야 되겠다 하면, 이제 이 아저씨 내가 2시간 동안 빌려서, 이제 카페 같은 데 같이 가서, 그 아저씨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이 미혼 여성이 신청을 했는 미혼 여성이 와서 그 아저씨 이제 카페에서 같이 앉아서 본인 상사 욕을 한두 시간 계속 하는 거예요. 들어주기만 하면.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콘서트에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친구도 아무도 같이 못 가. 다 결혼해버렸어. 네네. 그리고 아저씨 대여해가지고 같이 콘서트에 가고 또 영화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뭐 친구 주말에 불러서 파티를 해야 되겠는데 요리도 할 줄을 몰라. 그러면 옛날에 세포했는 아저씨 프로필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 빌려가지고 같이 시장도 같이 보면서 오늘 주말에 한 5명 모이는데 어떤 요리 하면 좋을까요? 하면 같이 시장 보면서 요리하는 방법 2시간 동안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기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동안에 한 7천, 8천 엔인데 1시간 같으면 한 3, 4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시간 같으면 한 1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한국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1인 가족이 늘어나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서비스, 1인 가족이 많거든요, 일본에.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도 했어요. 이거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시니어 여성분들, 저 같은 사람들이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 젊은 남성이 사귀는 여자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다. 그럼 그 고민을 다 얘기하면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죠. 약간 좀 엄마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자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아. 네네. 아니면 곧 결혼을 하는데 이 장모가 조금 까다롭다. 장모 어떻게 하면 마음을 살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재미있는 시니어 비즈니스도 있더라고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이제 나이 많은 분들 자서전 자기가 돈 내고 자서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 서비스는 자서전이 아니고 그 자기 부모의 인생을 한 권의 잡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부모의 인생을. 자기 부모의 인생. 그러니까 자식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을 해서. 네. 가격은 한 오늘 한 200만 원 하는데 부모가 70세, 80세 혹은 90세가 되면 이제 그 생일 기념으로 자식들이 이걸 선물로 드리려고 신청을 하는가 봐요. 그렇게 하면 그 내용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부모의 인생이 전부 스토리가 담기는 거예요. 이제 기자가 가서 취재를 다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뭐 사진, 그 다음에 이야기 다 듣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 들려줄 메시지 같은 것도 다 취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식한테 또 인터뷰를 가는 거예요.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부모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다 취재한 내용을 잡지식으로 사진하고 그 밑에 이제 글하고 취재한 내용하고, 이게 그 자서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그 한 권의 잡지인데 굉장히 기념이 될 만하대. 그거를 부모님한테 선물을 해주면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아, 좋아하실 것 같네요, 진짜. 네, 이런 서비스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확실히 약간 좀 아기자기하고 정말 어떻게 본다면 꼭 필요한? 예. 있으면 정말 좋은 그런 서비스가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선 정년 폐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예, 요즘 일본 많은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사정이 다른 게 인재가 너무 부족해요. 아. 대졸 취업률이 97.3%예요. 제가 근무하는 대학도 해마다 취업률이 98%, 99%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 진학률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낮아요. 56%. 그러니까 모두가 대학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일본에서는 고졸이 취업률이 더 높아요, 대졸보다. 고졸은 97.9%. 그래서 저희 대학 근처에 상업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그 고등학교는 취업률이 100%예요, 해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한국보다 일자리는 많은데 외국계 기업도 있고 또 업적이 튼튼한 중소기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인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무조건 대기업에 가야 한다는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T 인재는 2030년도에는 IT 인재가 79만 명이 부족하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2021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셀러리맨 월급이 일본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전에는 한국인들 IT 인재들이 굉장히 일본에 취직하러 많이 왔는데 요즘은 약간 둔화됐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하느냐 하면은 출산 후에 그 쉬고 있는 여성들, 그 다음에 시니어들 취업에 눈을 많이 돌리게 되죠. 그래서 그 일본 그 후생노동성이 조사를 했는데 종업원 21명 이상 기업 23만 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년제를 폐지하고 있는 기업이 현재 9,275개사. 근데 이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도 압력을 넣어요. 정년 좀 폐지하라고. 왜? 건강한 노인이 지금 많지 않느냐. 일자리, 그리고 제가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좀 많이 만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그 대학에서 특강이 있는데 중소기업 사장님을 초청해서 하는 특강이 있어요.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요즘 경기 좀 어떠세요? 그러면 업적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제일 과제는 뭐예요?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대학에 와서 특강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제발 그 사장님들이 와서 특강하면서 회사의 좋은 점을 다 소개하고 우리 회사에 좀 취직 좀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조금 우리하고 사정이 다른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중소기업인데 정년제를 폐지하고 해마다 시니어 적극적으로 채용하니까 매상이 배 이상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특이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그 사이타마에 있는 그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수 공사를 하는 그 회사인데 이게 한 사원이 한 100여 명대. 요즘은 아파트 보수 그 하기 전에 점검하잖아요.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줄다리 타고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드론 띄워서 이제 AI로 전부 이렇게 점검하고 하는데, 근데 이 그 회사 사장은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인들은 그 대학교 졸업하면 입사해서 보통 30년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0대 중반이 되면 그 역직 정년이라고 해서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하고는 조금 다를 텐데 그게 직책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이나 과장 직책을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월급이 줄어드는 거죠. 산처럼 이렇게 되다가 줄어드니까 이분들이 30년간 근무했으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는 뭐 기술, 노하우, 인맥, 이게 다양하잖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 사장이 그분들하고 전시했다나 이렇게 영업할 때 만나면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 회사에서 정년 폐지해가지고 영입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을 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회사는 최고령자가 78세인데 설계를 담당하는 분인데 정말 그 숙련된 기술, 경험 이런 거 살려서 회사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한 4, 5년 사이에 적극 채용하고 한 4, 5년 사이에 20억에서 30억 됐던 매상액이 지금 현재로는 45억 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역직 정년 하신 분들이 그 회사에 있으면 월급이 적어지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정년 폐지할 테니까 와서 계속 근무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도 제가 취재하러 갔는데 그 현재 그 홈페이지에 그 이메일 문의로 저는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누구인데 지금 이런 기술을 한 30년 동안 계속 그 근무하면서 보유하고 있다. 취직이 가능한가? 이런 게 쫙 들어와 있더라고요, 문의가. 그래서 이분들이 그 채용을 해보니까 젊은 사원하고 중견 사원, 시니어 사원 굉장히 그 융합이 잘 이루어지고 또 실제로 젊은 사원이 많고 시니어 사원을 별로 적극적으로 채용하지 않는 회사는 꼭 채용을 오히려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정년제를 폐지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장점밖에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날 홍보부에 여직원이 좀 젊은 여직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장님 인터뷰 다 끝나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홍보부 직원들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지 3년 차, 4년 차 여직원들한테 여기 시니어 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뭐 시니어라고 특별하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은 그 회사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일한대요. 그 사무실도 사장실이 따로 없대요. 큰 사무실에 사장도 똑같은 크기의 책상 있고 바로 옆에 뭐 젊은 직원도 있고 또 앞에 시니어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일하면서 젊은 직원이 그럼 시니어하고 같이 일해서 뭐가 좋은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거, 뭐 3년차, 4년차밖에 안 되니까 시니어 분들한테 가서 물으면 얼마든지 금방 대답해주고 또 사장님이 안 계실 때 그럼 사장님한테 묻고 싶으면 또 사장님한테 묻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자기들은 시니어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일을 같이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융합이 잘 되니까 아마 업적이 매상이 올라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런 시니어분들의 월급은 대략 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는 아까 역직 정년제가 있으니까 50대 중반이 피크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내려가거든요. 직책을 내려놓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그 제가 취재로 갔던 회사, 정년제 폐지했던 그 회사는 처음에 채용할 때 협의를 한답니다. 과거에 다른 회사에 근무할 때 산모양으로 약간 내려갔던 것보다는 이제 많게 지불을 하고 왜 정년제 폐지를 시키니까 하는데 70세 이후부터는 약간 우리 회사에서는 월급이 내려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대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아침 막 복잡한 전철 타고 오고 이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근무하고 금, 토, 일은 쉬겠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고 70세 이상 되면 또 어떤 분들은 매일 회사에 와서 영업하러 가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영업하는 장소에 가서 출근하고 또 영업 다 끝나면 집으로 바로 퇴근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그래 일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약간 월급을 그러면 줄이겠습니다. 70세 이후는. 그러면 본인들이 충분히 만족을 한대. 왜냐하면 70세 이후로 연금이 나오니까 연금하고 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그거하고 합치면 충분한 생활비도 되고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 한국의 경우에는 860만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쓰나미가 막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고 하신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 그 고령화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노후, 그 은퇴한 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사회든 시니어가 행복해야 그 사회 전체가 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베이비붐 세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61세에서 69세인데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 빈곤국에서 지금 선진국으로 만들 때 엄청 기여한 사람들인데, 물론 그 앞에 세대들은 더 고생하셨죠. 베트남 전쟁에도 참여해서 외화도 많이 벌어오셨고, 또 중동 건설품 때 그 중동의 척박한 사막에 가서 엄청 더운 데 가서 뭐 리비아 같은 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서 뭐 고생을 엄청 하셨잖아요. 그때 뭐 농담 얘기 들어보면 뭐 중동 여자분들은 눈만 내놓잖아요. 아, 예. 네네. 근데 여자분들 잘못 뭐 말을 걸었다거나 이렇게 하면 뭐 형무소 가야 되고 뭐 굉장히 그때 뭐 고생을 많이 하셨는 분들도 많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엄청 진출을 할 때, 그때 웬만한 분들은 해외에 나가서 그 글로벌 시장을 다 개척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아직 건강하고 아직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좀 새로운 시니어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그 100세에도 또 일을 하시는 분들처럼 베이비붐 세대가 좀 활기차고, 그 다음에 그 건강하게, 건강도 유지를 하면서 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고령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열정도 많으셨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해외 시장도 개척하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파고다 공원이나 뭐 하루 종일 등산하거나 낚시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년 후에 보통 그 평균 한 8만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누구나에게. 그럼 이걸 그냥 허비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베이비붐 세대가 앞으로 과거에 그 시니어하고는 다른 새로운 장을 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뭔가 해결책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노인 고독사 해결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도 가지지 못한 그 해결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 제가 최근에 일본에서 그 뉴스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보았는데, 일본 그 경시청에서 발표했는데 65세 이상 고독사가 올해만 해도 6만 8천 명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은 훨씬 적어요. 고독사가 3,300명이라고 해요. 일본이 20배가 더 많죠. 그래서 훨씬 앞서서 고령화 그 사회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일본의 경우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연결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 부모 자식 간에도 폐를 안 끼치려고 굉장히 노인들이 노력하면서 노인의 그 자립심이 강하거든요. 제가 일본에 가서 놀랬는 거는, 그 보통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아파트가 적고 개인주택이 많은데 1층에는 자식 세대가 살아요. 근데 2층에는 부모 세대가 살거든요. 땅값이 비싸니까. 그러면 우리 보통 어때요? 식사 시간 되면 근데 자식 세대들이 식사해서 부모님들 내려와서 같이 식사하면 되잖아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부모님들 2층에 따로 키친이 있고 부모님은 부모님들 세대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배우자 한 명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또 1층 들어가는 문, 2층 들어가는 현관문 따로 있고, 이제 살기만 이제 땅값이 워낙 좀 비싸니까 아래 위로 살지 식사를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자립심이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별로 해를 안 끼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식들한테 기대지도 안 하고, 또 우리처럼 명절에 친인척이 다 모이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굉장히 좀 개인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고독사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남성이 83.2%,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죠. 여성이 16.8%. 2050년 되면 고령자 1인 가족이 이것도 1,0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일본이.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게 되고,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 이게 원인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파트가 들어오고부터 모든 커뮤니티가 무너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이웃 간에 인사도 없이 지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일본에 제가 아는 지인이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뉴질랜드에서 일본에 와서, 유학 와서 일본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 아파트 열 몇 채 사는
그 동에 처음으로 이사를 가서 자기가 뉴질랜드에서 갖고 온 초콜릿하고 그다음에 편지, 저는 뉴질랜드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그것도 일본어로 서툴르게 써서 각 집에다가 다 넣어놨대요. 열 몇 집을. 네. 근데 단 한 사람으로부터도 반응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뭐 일본이 일하기는 좋은데 이 사람 간의 정이 너무 없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비교를 해보니까 세계에서는 유례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 경로당 노인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 방방곡곡에 다 있거든요. 섬에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냐 하고 챗 GPT에 물어보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부터 대통령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건강한 노인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도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어머니도 연세가 좀 많으신데,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오늘도 경로당에 가셨나고 하면 갔다고 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는 노인들이 이제 뭐 각 노인정마다 다른데 일주일에 뭐 한 번 식사를 해 드시는, 자체적으로 해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며칠 해 드시는데, 그 나머지 시간을 여자들은 화투만 치고 남자들은 바둑만 둔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일본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자산이거든요. 세계에도 없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 하드는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지금 모든 건물들, 이 시설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프트가 좀 부족한 거죠. 근데 이 경로당을 정부가 꼭 활용을 좀 잘 해줬으면 하고 건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제 나름대로 생각한 해결책이 그 경로당에 그 프로그램을 좀 많이 도입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국 방방곡곡에 노인증이 있는데,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각 강사들이 계속 강사들을 파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죠. 그러지 말고 대한노인회 같은 데 이런 데서 준비를 해가지고 강사 한 명이 전국의 경로당에 다 TV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매일 다른 프로그램을 TV에다가 정보를 발신하는 방법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월요일 아침 10시는 오늘은 요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사 한 명이 자, 여러분 따라 시작하세요 해가지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분은 하고, 화투 치시는 분은 치시고, 그 다음에 11시부터는, 지금부터는 인문학 강좌를 하겠습니다 해서 인문학 선생님이 와서, 그러면 남자분들도 지금 노인증 거의 여자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2시부터는 노래 강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10시부터는 오늘은 근육 강화하는 체조를 하겠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의자에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시간에는 스마트폰, 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진 찍는 거 강좌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1인 창업도 얘기를 했는데 시니어 창업 강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분야에 강사 한 명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전국 경로당 TV에 발신을 하면 될 것 같은데, IT 선진국인데 왜 시작하지 않는지 이거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한번 건의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제가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 그 사람들끼리 커뮤니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문학 강좌에 늘 오는 분들, 그분들끼리 마음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 점심 식사 같이 하러 가요 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독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자분들은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호기심이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서 뇌를 자극해서, 그렇게 해서 건강한 노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생각했느냐 하면, 제가 지난 4월 달에 일본 데이 서비스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인터뷰하러. 거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간보호센터예요.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우리나라 어르신 유치원이라고도 하죠. 근데 거기 원장 선생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분이 한 15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는 노인들 재밌게 해야 되겠다 해서 게임 센터식으로 만들었대요. 거기다가 주간보호센터에다가.
근데 노인들이 와서 아주 재밌게 게임할 것 같은데 점점 실증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재밌게 주간 낮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그 주간보호센터 시찰을 했답니다. 근데 거기서 이거라라고 생각했는 게 학교처럼 운영하는 방식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노인들이 모이면 그 시간 되면 우리 학교 그 벨 울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뭐 9시 되면 9시 벨 울리고 9시부터 뭐 10시까지는 어른을 위한 교과서. 그래서 그 일본의 한 70, 80대도 대부분 뭐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대학도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 이분들한테 아주 뭐 쉬운 걸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첫째 시간은 국어, 그 다음에는 뭐 둘째 시간은 지리, 그 다음에는 역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 이제 과거에 배웠던 거를 약간 그 회상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사자성어를 교사가 쓰고 무슨 뜻이냐고 참가들한테 묻고 그다음에 참가자들한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단오절이 되면 여러분 옛날에 단오날에 뭘 하시고 보냈어요? 이렇게 묻는다든지 해서 계속 강사가 대화하고 거기에 참가한 분들끼리 토론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역시 사람은 나이 들어도 배우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데이 서비스를 방문한 이유는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좀 특이한 또 활동을 하시는데 가까운 곳에 카페를 운영을 하시는데 그 카페는 그 치매 걸리신 분, 제가 인지증이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말고 다른 용어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인지증이 걸린 분들이 일하는 카페예요. 일본에 요즘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조그만 2층 집을 빌려가지고 그 인지증에 걸린 분들하고 그다음에 정상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카페를 차렸어요. 근데 이제 이 카페에서는 아침부터 이제 도시락을 판매를 하는데 인지증이 걸린 사람들이 이제 도시락 반찬도 담고 손님이 오면 홀서빙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손님이 예를 들면 주문을 이렇게 하면 인지증이 걸린 분들이 그걸 듣고 주방에까지 가는 동안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시스템을 참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종이에다가 그 주문서를 이렇게 쫙 여러 개 복사를 해서 마련해놔요. 그러면 손님이 직접 연필로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거라고 하면 그거를 인지증에 걸린 사람이 처음에는 물을 갖다 줘요. 그러면 이 종이를 전달해주면 그걸 가지고 그 주방에다가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 다 음식이 나오면 다시 또 인지증에 걸린 분이 이제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정중하게 제가 취재한 분 85세인데 제가 커피를 주문하니까 너무 이렇게 허리가 좀 많이 굽으셨어요. 근데 정말 그 정중하게 이렇게 갖다 주시고 하는데 그 원장 스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이 다 이제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밖에까지 나가서 차가 안 보일 때까지 배웅을 하고 인사를 하신대요. 근데 이분들 하루 받는 일당이 400엔. 그러면 한국 돈은 한 5,000원이죠. 너무 적은데요? 근데 이게 한 3일 모으면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외식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걸 굉장히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한 가지 그 에피소드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67세 된 분이 그 정년 퇴직하기 직전에 인지증이 걸렸대요. 목재소에서 오래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혼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인지증이 걸린 사람은 밥을 못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사는 남동생이 항상 편의점에 가서 주먹밥하고 도시락하고 이제 갖고 와서 배달을 해주는데 이 인지증이 걸린 분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하루는 그 도시락을 배달해주러 가니까 느닷없이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동생한테 내밀면서 너 이놈 내 재산 탐내는 거지. 별로 부자도 아닌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인지증이 걸려도 일할 수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형을 데리고 갔어요. 처음에는 막 안 가려고 하는 거를 하루만 체험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항상 도시락만 먹다가 이 스태프들이 만들어준 식사가 너무 맛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끼만 식사를 해도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가겠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4일을 꼭꼭 나오시면서
인지증이 그렇게 부엌칼을 내밀던 분이 굉장히 온순해졌대요. 인지증은 인지증인데, 그래 온순해져서 동생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카페의 목적은 일하면서 정상인 사람들하고 그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그 다음에 조금 일찍 마치면 오후에 가고 싶은데 데려다 준대요. 차로 뭐 바다 구경하러 싶으면 바다에 데려다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쇼핑을 하러 가고 싶으면 또 쇼핑 데려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인지증 그 굉장히 그 심해지는 속도가 늦추어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희 어머님이 여기 이제 살고 계시니까 또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노인들을 취재를 많이 하면서 시니어들 많이 하면서 뭐가 다를까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님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경로당에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다음에 친구들 집에 가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나라 그 노인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반적으로도 빈부격차가 있지만 노인들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조금 일본은 분수에 맞춰서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할까요? 요즘 엔화가 약해져서 일본 오시는 분들, 관광 오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게 일본 서점에 가면 시니어 코너가 있어요.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시니어분들이 책을 엄청 많이 출판을 하세요. 그 내용들이 점점 커져가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뭐냐면 그 작은 소득으로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LH에서 만든 임대주택 같은 그런 데 살고 계세요. 왜냐하면 일본 시니어분들은 집을 자꾸 축소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출가하면 더 작은 데 가면 되고 또 남편이 돌아가시면 더 작은 데 그 다음에 임대주택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한 달에 뭐 연금 한 5만엔 7만엔 받더라도 나는 뭐 이걸 가지고 사치하지 않고 절대로 뭐 옷도 안 사고 옷이 이미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먹는 것만. 근데 먹는 것도 이렇게 아껴서 이렇게 하면 일본 사람들은 또 많이 안 먹거든요. 위장의 80%만 채우라는 게 옛날부터 그게 속담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먹어서 탈이 나죠. 소식하는 게 더 건강에도 좋죠. 네. 그러니까 소식하니까 생활비라는 거는 먹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다. 옷도 옛날에 입던 옷 실증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리메이크해서 이렇게 예쁘게 해서 나는 이런 옷을 입고 다닌다. 뭐 이런 걸 또 사진 넣고 이렇게 해서 그런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데서 그 행복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노후에 행복한 노후를 가지려면 남과 좀 비교하지 말고 나만이 찾을 수 있는 행복, 작은 데서 소소한 일상에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그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뭐 돈 많으면 좋긴 하지만은 돈이 확실히 전부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내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은 뭔가 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나의 약간 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일도 하다 보면 당연히 사회성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노후 생활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면서 또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런 걸 잘 실천을 해가지고 정말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미아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저성장 결핍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부모의 미래,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지만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우리 경제가 10%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10% 성장이 아니면 뭐 성장했다고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40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이 몸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금년에 2% 성장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면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 성장률은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되죠.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여기 1955년부터 60년, 이게 1953년에 휴전이 됐죠. 6.25 사변. 휴전 이후에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55년에서 60년입니다. 이때는 전국의 보급률이 20%가 안 됐습니다. 저희 고향에도 전기가 들어온 게 1975년이거든요. 이때는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겁니다. 이때 출생한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0.7명입니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결혼 연령이 늦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나라의 여성의 초혼 연령 추이가 나와 있는데 2022년 우리나라 여성의 초혼 연령의 평균이 31.3세입니다. 제가 3년 전인가요? 주례를 서준 일이 있는데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31살이랍니다. 그러니까 여성 초혼 연령 평균이죠. 근데 주위 친구들이 자기한테 너 왜 이렇게 빨리 시집가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제 아내는요, 22살에 결혼해서 50살에 할머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결혼 연령이 늦어진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 중에서 초산 연령이 가장 늦습니다. 32.6세. 그래도요, 뭐 많이만 나오면 상관이 없겠는데 여기 미혼 남녀 10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결혼해서 애 낳겠느냐? 그랬더니요, 남성들은 뭐 자기가 안 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29%가 낳지 않겠다고 그러고 여성들은 45%가 애를 안 낳겠다는 겁니다. 뭐 이유는 다 아시는 겁니다. 살기가 막막하고 경력이 단련되고 국가의 지원도 별로 안 해주고 뭐 이래서 애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정이 금방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대로 가게 되면요, 2035년에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국이 된대요. 그리고 2040년에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초고령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님이 예측한 건데 이게 몇 년 전의 예측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면 속도가 더 빨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뿐이 아니고 이웃나라 일본도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이 고령화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리 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다 아시는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은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를 넘었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죠. 20%를 넘었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죠. 그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이거를 고령화의 속도라고 하는데 프랑스에서요, 이게 155년이 걸렸답니다. 근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3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겁니다. 프랑스에 비해서 4배, 5배 속도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 고생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더 화끈합니다.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는 거죠.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고성장 마인드,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조상님들 산소스는 장묘 문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요, 1988년 올림픽 하던 해 일본 동경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벼락같이 와가지고요, 산소째를 구하는데요, 없어요. 서울에 벽제를 갔더니 북향에 절벽 같은 데밖에 없어요. 어떻게 아는 분을 통해서 천안에 모셨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요,
매장과 화장 중에 화장률이 15%였습니다. 1988년도에요. 그때 일본은 100% 화장했거든요. 저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삼천리 강산이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근데요, 그로부터 10년 후 SK그룹의 최정현 회장님, 경제연합회 회장님 하신 분이죠. 이분이 돌아가셔서요, 화장을 했어요. 이분은 생전에 화장 캠페인을 한 분이거든요. 영향을 줬나? 화장률이 20%가 됐습니다. 4년 전인가요? LG그룹의 구원모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수목장을 했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4년 전에 88%, 작년에요 92%라고 그러더라고요. 산소짜리는요, 공동으로 몇 자리 조성해 놨다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수목장으로 바꾸니까요, 사뒀던 몇 자리가 팔리질 않는데요. 뭐가 모자라는가? 화장터가 없어가지고 4일장, 5일장 한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이웃나라 일본은요, 더 난립니다. 이 수명이 늘어날 때는 돌아가시질 않거든요. 근데 어느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요, 수명이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이 많은 사회, 다사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도 화장터가 혐오시라고 짓질 않았어요. 돌아가셨는데 화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병원에서는 시신을 갖고 나가놓지, 집에 갖다 놓을 수는 없지.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시신 보관 호텔이 유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고성장 시대의 그 마인드,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 가정경제 측면에서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새는 표정입니다. 오늘 바빠 죽겠는데 재테크 강좌원에서 뭐 종목인 하나 기반한 거 찍어줄까 하고 듣고 있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여보세요, 내가 그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야.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0년, 40년 세계의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 고성장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요, 성공해가지고 서울에 사장 발령 받아와서 몇 달을 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 참 이상한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작심하고 이거 아끼지 않고는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요, 유명한 교수님이 재입했는데 외동딸이랍니다. 그의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대요.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님이 어디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답니다.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구한 것 같던데 자기 돈이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요,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는 그까이 거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막말로 엿장수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요,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참 신경일나게 돈 버는 책을 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한번 이따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원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이 가정의 달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우선요, 부모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작년에요, 잡코리아,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요, 51.8세랍니다. 작년 연말에 큰 회사들에서요,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 평균 51.8세를 반올리면서요,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인가?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6세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노후 준비를 할 때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지요.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 그 연령, 그걸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1980년생, 금년에 44세입니다. 이분들의 경우 남자는 5명 중에 1명, 20% 생존 확률 연령이 남자는 100세, 여자는 102살이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나는 100살까지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도 평균 수명까지만 산다고 가정을 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요,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요, 얼마 전에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어느 회사에서요,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대요. 거기 갔다 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정년퇴직이시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개모임 갔다 육상에 갔다 딸내집 갔다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최소한요 11시간 남아요.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1년, 이게 124,465시간입니다. 그러면 12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우리가요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15시간입니다. 124,465시간을 1915시간으로 나누면요 약 65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5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0~80%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모자라니까요 억울할 건 없어요.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랍니다. 그런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6억 450만 원. 근데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평균 1억 700만 원. 빼면요 4억 9,700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9,700 있으면요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4억 9,700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700이에요. 얼마나 삽니까? 7천만 원 남잖아요. 아,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7천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동학개미 뭐 난리 났었잖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집값이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제 아는 친구가요, 일본의 도쿄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에다가 돈을 처바르지 않거든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답니다.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요,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제가 2달 전인가 전화해가지고, 야, 지금 너희 집 얼마냐? 그랬더니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팔을지 말지예요. 도움이 안 돼요, 집이.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그리고 아주 일부 특별히 준비한 분 빼고는 없거든요. 보통 사람이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나이가 돼가지고 노령연금을 몇십만 원에도 받는 사람이 68%밖에 안 돼요. 더 문제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4%.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요, 10%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제가 작년에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1인당 평균 4,800만 원.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로 나눠봤더니 한 계좌당 평균 1,800만 원. 두 개 다 한꺼번에 받아봤자 1년, 2년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결국 남는 건 뭡니까? 달랑 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도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일본의 빈집이요, 5년 전에 849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1,000만 채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10년 후가 되면요,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 빈집 없는 줄 아십니까? 3년 전에요, 151만 채가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 있는 거? 아닙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빈집이 생겨요. 요즘은요, 지방도시, 지난번에 광주를 가보니까 외곽에 신도시가 생겨요. 인구는 주는데. 그러면요, 구도심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신도시로 이사를 가면요, 구도심에는 노인분들만 남아있다가 돌아가시면요, 비는 거예요. 일본이 빈집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지요.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를 튀기는 법, 3배를 튀기는 법. 아니, 책 한 권 읽고 2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오직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요,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나라 돌아가면서 임기 마치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키워야집니다. 근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사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열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좋아했다. 이 친구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일본의 1억 2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1%도 안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개신교, 캐톨릭 합치면요, 20몇 %, 1,몇백만 명이 기독교 인구래요. 근데 여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라. 근데 1,몇백만 명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밑에 있는 빨간 글자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가면 만사형통. 근데요, 이게 가능한 거는 평소에 풍부에 잘 줄도 알고 비천에 잘 줄도 아는 훈련을 미리미리 받아두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겠죠.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생활비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요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48년 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제가 그때 한국증권거래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18%입니다. 48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의 절반도 안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를 견학을 하는데요.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갔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아, 옛날에는 회사 간부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한 자리씩 한 사람들이지요.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요. 아, 나이가 들어서 이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 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는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요,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요. 2015년 가을이에요. 일본의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는 일을 소개했는데요. 1번,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래요.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이거 가사 도우미예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요. 그 딸이 대학 나온 애인데요. 이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방문개호라고 해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들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때리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요,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요, 60이 좀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의 서울 사장을 했대요.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에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네 분이 대단한 게요,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답니다. 근데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들고 있어요. 제 옛날 직장 후배 한 분은요, 70이 넘었는데 요즘 가족이 아프면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간병을 하게 되면 돈을 받잖아요.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어머니를 간병을 했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주위에서 누가 오더니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고 또 성실하니까 다른 분을 좀 도와줄 수 없겠냐. 90 가까운 할머니를 도와주고 계신데요. 궁합이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보람있고 또 돈도 받고 너무 좋다고 옛날에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요, 너도 그 자격증 따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쳐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아침에서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이면 사람 뭐하냐?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요. 여기 있는 NPO 활동, 민간 비영리 조직, 사회공헌 조직이죠. 미국 가면요. 200만 개 정도의 NPO 단체가 있어요. 거기 가서 퇴직하고도 뭔가 보람있게 일을 합니다. 노인분들 도와주는 문제,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교육시키는 거, 지역사회 개발, 이런 일들을 하고요. 현역 시절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30 내지 40 정도만 받습니다.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60 내지 70은 사회공헌 활동, 요즘 유행하는 재능 기부지요.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아주 공짜라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취업 인구에 포함을 시킨대요. 제가 10년 전쯤에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 취업 인구의 10% 정도가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웃나라 일본도요, 이 NPO 조직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요, NPO 촉진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일본에도 5만 몇천 개의 NPO가 있어가지고 퇴직한 분들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보람있게 뭔가 일을 하고 약간의 용돈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한번 미리미리 젊을 때부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인가요?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요, 노후의 3대 불안을 얘기합니다. 3대 불안이 뭐냐?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걸 겸한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오늘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하라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운동하는 건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에만 일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한테 얘기하지 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요, 여성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외국회사 사장했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지금 그 일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요, 동네 챙피가 그런 건다고.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또 남자분들은 고생하면서 꼴 보기 싫은 사람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 같다고 영식이 같다고 그런 말 들으면 화가 나지요. 우울증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아내만 나한테 야속하게 하는 것 같죠? 내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아내들이 다 똑같다. 대한민국 아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아내들이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잡아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낮에는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요. 지금요, 일본은 더 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요리는 중국 요리가 최고고 마누라는 싹싹한 일본 마누라가 최고라고 침 흘리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일본의 가정주부들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어요. 증세가 뭔가?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십이장 궤양. 그리고 키친 드링커. 키친 드링커가 뭔지 아십니까? 열받아서 주방에서 술 홀짝홀짝 마시는 거. 자기 혼자.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인들은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냐?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정주부들은요,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년, 40년 만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미국은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커플로 움직이거든요. 출장 갈 때도 같이 가든지 허락받든지. 저녁에 또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이고. 거기는 퇴직하고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따로 놀다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따로 놀다가 이게 만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노후에 퇴직하고 나서 파산하는 리스크가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은퇴 창업해서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둘째가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 셋째가 중대 질병 걸려가지고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 네 번째가 자녀에게 돈 퍼붓는 성애자녀 리스크. 그리고 5번째가 황혼이혼 리스크예요. 황혼이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을 반으로 나누거든요. 잘못하면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중년 황혼이혼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선요, 이혼 건수가요,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였는데, 이게 2022년에는 93,000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2022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2년에는 37%. 지금요,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에요. 저는 그 2000년대 초에요, 일본에서 참다 애들이 결혼을 하고 나리다 공항에서 신혼여행 떠나고 나면 이혼을 선포한다고 그래서 나리다 이혼이니 이 황혼이혼이 일본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일본이 황혼이혼 대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보시지만 이혼율 자체가 일본보다 우리가 높아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혼율이 1등입니다. 그리고요, 일본은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높다고는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21%인데요. 우리나라는 37%. 한번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라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더 한심한 거는요, 이혼의 사유입니다. 옛날에 3대 사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 돈 문제, 그 다음에 배우자의 외도였거든요. 여기에 최근에 일본도 우리나라도 한 가지 추가된 이유가 뭐냐?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데요. 그게 이유입니까? 근데 여기 나타나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요, 요즘 일본에도 많은 전업주부들, 가정주부들이 40대 후반이 되면요, 이제 애들 교육을 손에서 떼거든요. 대부분의 가정주부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또 남편은 남편대로 뭔가 하고, 낮 시간 동안만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다가 저녁에 만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요, 지금 혼자 사는 이 노인분들이 많아요. 일본은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742만 명, 전체 노인의 20%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99만 명. 왜? 인구가 일본이 우리의 2.4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일본이 우리의 거의 2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는 199만 명인데 퍼센트로는 21%. 오히려 우리가 더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높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초고령사회 일본 수준으로 가면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퇴직하고 나서 소일거리 그리고 역할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은행에 행장까지 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퇴직하라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요,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보면요, 옛날에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 끝발이 있던 분들일수록 이게 안 돼요. 얼마 전에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한 일이 있는데 우연히 제가 심사위원을 하게 됐습니다. 105분의 수기를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공무원분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나온대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의 90% 정도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라는 거예요. 제일 비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한 분만 소개하면요, 통계직 공무원에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인데 이분은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의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요,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 보기 싫어. 휴직해야지. 그때서 원서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서요,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 노인 보호센터. 지금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거든요. 일본에서는요, 노인분들이 누가 돌봐줘야 되는데 돌봄 시설이 마땅치 않고 요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의 요양시설에 가보면요, 이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60대, 70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그렇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노인분들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일본도 우리나라도 큰 일거리예요. 이분이 주간노인보호센터에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 아침에 자동차로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센터에 가서요, 같이 놀아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내가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에요. 근데 요즘요, 주간노인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오히려 사람들이 온답니다.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요, 소일거리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근데요, 제가 일해야 된다고 말하면요, 가끔 유튜브에 댓글에도 올라와요. 누가 지금 일하기 전에 안 해? 일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일만 줘봐. 막 화를 내셔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청년 실업이 넘쳐나고 있죠. 또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요,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2033년이 되면요,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이렇게 지금 직업이 사라지고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시대에 퇴직한 분들에게 일자리가 있냐고.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퇴직한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냐? 가능하면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창직의 시기다. 직업이 사라지면서요,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더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직업수가 5년마다 발표하는데요. 2019년에는 16,890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일본은 25,000개, 미국은 36,50개. 지금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요,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래요. 정리 컨설턴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지금 노후설계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50년 전에 이 업계에 입문할 때요, 50년 후에 노후설계 교육을 할 거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일을 하게 됐냐? 제가 2000년 초에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를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운용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구나.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미국, 일본의 제 나이 또래 된 친구들이 하는 일을 조사해 보니까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걸 해야 되겠구나. 제가 투자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저한테 은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노후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됐죠. 그래서 지금 노후 설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있던 회사가 외국 회사에 팔렸습니다. 사장에서 나와가지고 뭘 하지? 어디 또 사장 자리 구해서 또 일해봤자 한 2년 만에 또 잘리겠지. 그래서 제가요, 이 투자 교육, 노후 설계 교육을 제 라이프워크로 해볼까? 해가지고 어느 금융그룹에 제가 제안서를 냈습니다. 제안력이 중요해요.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고,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불러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당신의 회사에서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저한테 이런 걸 맡겨주면 어떻습니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제안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그거를 자료와 함께 제안서를 미리 보내고 만났더니요, 30초 만에 하자고 그래가지고 9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65세가 돼가지고 민방에서, 제가 요즘은 1인 기업 시대, 1인 연구소 시대입니다. 저 1인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회사에서요, 연금 포럼이라는 사회공헌 단체를 만들 테니까 들어와서 같이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 들어와서 8년 동안 일하다가 저 작년 가을에 일 관두고 또다시 지금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행복회사 자산관리연구회 일을 또 하고 있어요. 창직의 시대예요. 가능하면 내가 그동안 해온 일, 아니면 가능하면 젊은 분들은 지금부터 자기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내가 앞으로 뭔 일을 해볼까? 열심히 문제의식을 갖고 하게 되면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리고 퇴직 후에 할 수 있는 일도 창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평생 현역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보니까 우선요, 평생 현역이 왜 중요한가? 그 인식이 확고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지금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특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하루에도 신문 5개를 스크랩합니다. 그리고요, 높은 자리보다는 저 사람은 저것이 주특기야.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남과 차별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제가 자산관리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 나이에 왜 나를 불러줄까? 자산관리와 인생설계와 자산설계를 접목시켜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차별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100만 원 준다? 어느 회사에서 150만 원을 준다? 왜 주지? 돈값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취미로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혹시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은 재벌그룹에서 갑자기 나오시게 됐대요. 뭘 하지? 택배 분류하는 데를 가봤더니요, 택배 분류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랍니다. 돈 때문에였다면 못해줄 거래요. 근데 그때 그분이 과체중이었대요. 운동에서 빼나 이거에서 빼나 마찬가지겠다. 몸무게 뺄 요량으로 일을 시작했대요. 택배 분류를. 몇 개월 만에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그 사이 일이 손에 익었어요. 또 지금도 한대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로 했는데도 돈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맞고 남보기도 폼나고 이런 일은 쉽지 않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요,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그 다음에요, 우리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과소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 중남미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이런 나라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처럼 근검 전략하는 나라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은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많다 그런 거예요. 작년에 미국 CNN 방송이요, 0세에서 18세까지 주요국의 자녀 양육비로 들어간 돈의 합계를 GDP 합계로 나눠봤더니요,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래요.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요, 돈을 자식한테 가장 많이 퍼붓는 나라예요. 문제는 뭐냐? 작년 8월에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2030 세대 중에서 그냥 쉬는 애들, 쉬면 쉬었지 그냥 쉬는 게 뭔가 했더니 일도 없고 일을 찾을 생각도 안 하는, 그게 그냥 쉬는 애들이랍니다. 67만 명. 그 중에서 63만 명이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성인 전체로 보면요, 지금 314만 명 정도가 캥거루라고 하잖아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 신통하게도 지 새끼를 낳아서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러사이트가 정말 생물 선생님이나 아는 무지하게 어려운 단어인데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죠. 기생충,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뜻이래요.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그때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요. 그 중에서 295만 명이 이 부모에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이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요, 노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아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여기에 걸려버리면 몇 억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요,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는 나라가 없다고 그랬죠.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미국, 일본 중에서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거기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거는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예 그랬어요. 미국은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장학금 받든지 융자 받아 다니고 나중에 취직해서 갚겠지, 그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비용은요, 또 우리와 일본이 또 달라요. 일본에서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지려면요,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일본 친구가 있는데 외동딸이에요. 물어봤어요. 그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되어졌냐? 얼마 되어졌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주고 끝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국 평균 아들이 2억이에요. 대도시는 훨씬 더 들 거예요. 딸이 1억 3천. 절반 이상을 부모가 되잖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에 자식한테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문제는요, 사교육비예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제가 2년 전인가 서울의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 세 커플을 인터뷰했는데요.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이 집이에요. 부부가 맞벌이해서 1억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벌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명한테 들어가는 과외비가요, 3,360만 원이래요. 여기에 등록금 내야지, 책 사줘야지, 빵 사줘야지, 옷 사줘야지, 그 다음에 게임기도 사줘야지, 가족 먹고 살아야지. 언제 저축을 합니까? 근데 문제는 60, 70까지 1억씩 벌면 상관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라고. 50대 초에 나와요? 재취업하면요, 먼저 받던 직장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재취업해서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은 대학교 고학년, 결혼비용 들어, 노무 요양비, 의료비 들어. 그래서 1억씩 벌던 사람들이 60 넘어서 중산층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요,
취직 안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대졸 취업률이 70%였는데 여기에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 빼버리면요 60% 내일 거예요. 일본은 지방대까지 포함해서 97%예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라고 한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면요 어렵게라도 취직만 하면 만수무강인가? 아닙니다. 경희대학교 신동경 교수님이 발표한 건데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였고 58년 개띠는 40%였는데 60년 이후 출생자는 20%대. 이제는요 3년 내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또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반복해야 겨우 60까지 되는 세상이에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고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과외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근데 저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별로 없어요. 요즘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어떡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갈 때 저기서 날 뭘 보고 뽑냐?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지요. 그 다음에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돼 있는가? 여기에 걸리면 끝이에요. 지금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답니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모르겠어요. 실제로요 제가 있는 업계에서 몇 년 전에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요 변호사가 50명 모였어요. 넘쳐. 그중에 4명을 최종 면접을 올렸는데요 스카이대 3명, 기타대 1명. 결국은요 기타대학을 뽑았어요. 왜? 변호사도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야 되니까. 그 회사가 그 전에 사내 변호사를 3명 뽑았는데 인류 외고 나오고 스카이 법대 나와서 변호사 자격 가진 애를 3명 뽑았는데요 다 실패했어요. 도련님 빼고 없어요. 시험 잘 보는 거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친구는 지바로 나오고 두 친구는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2, 3년 취직 못하면 룸펜으로 전락해버리거든요. 근데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지루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는데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날 대형 건설사 회장님 댁에서 물 샜다나? 이분이 화딱지가 하나 가지고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에 대형 건설사 마스터로 취직했어요. 70세에 나왔는데요. 그때까지 연봉 1억씩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나오니까 단 데서 금방 데려갔어요.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면요, 왜 이렇게 변호사가 요즘은 힘드냐?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에 나왔대요. 10,000번째 등록이 2006년.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났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귀하니까. 근데 또 10,000명 늘어났는데 8년. 또 10,000명 늘어났는데 5년. 지금 변호사가 34,000명씩 되래요.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죠? 종당에는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변호사하고 달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요, 안전한 직업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시계명. 1번, 월급 많이 준 데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데 절대 가지 마라. 재벌그룹 입사 경쟁률 300대 1, 400대 1 그날인데요.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50년 직장생활을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중산층이 되겠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을 보면요, 다 남의 눈을 의식한 거예요.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등한 정도 받아올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영국의 기독교 문학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교육받은 부모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오히려 이 도리를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교장선생님 하셨던 전성은 교장선생님께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거창고등학교에 많이 모인대요. 바람직한 학부형이 어떤 분이냐? 경상도 산청에서 농사지어서 보낸 분.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자기 아들이 최고예요. 네 맘대로 하라고 한대요. 골치 아픈 게 누구냐? 서울에서 온 고관 아들, 박사 아들, 교수 아들, 간섭하고 그래서 미친대요. 교육받은 부모들이 한번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요. 수능에서 경제 선택하는 애들이 1.5%라든가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인 그린스펀이라는 분이 금융교육, 투자교육은 영어교육, 수학교육 이상으로 중요성을 갖는다.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애들을 어릴 때부터 올바른 자립교육을 시켜야 되는데요. 자립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도 대중목욕탕에 가보면요, 바닥에 술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치울 걸 안 치워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또 회사에서도요, 누가 무슨 일을 하면 못 믿어. 누가 한번 봐야 돼. 그런 애도 있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행위의 자립이 안 된 사람이라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며 부모는 어떻게 될 것이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의식의 자립.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회, 동네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가지고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샀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누구는 어떻고. 이 우리나라 참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오늘 말씀드린 앞에 일들이 가능한데, 의식의 자립,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경제적 자립입니다. 근데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다 뭐냐?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얹혀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립이란 흔히 말하듯 경제적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나 확립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넣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여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넣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절약이에요. 재테크, 돈 버는 능력, 그게 아니고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확보된 나라. 그게 선진국이에요. 미국, 일본, 독일의 노인분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60 내지 70%, 80 내지 90%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 수입원이 연금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일부 준비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9%. 많이 늘었는데도.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보세요.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2%. 근데 우리는 뭐든지 편하면 화끈해 그냥. 이게 2023년에는 자녀의 도움이 주 수입원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12%밖에 안 돼요. 몇 년 후에 다시 조사하면요. 우리나라도 주 수입원이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될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거든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예요. 32년 늘어났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거든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가 국민연금도 드셔야 돼요. 직장인은 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죠? 그런데 가정주부도요, 의무는 없지만은 이미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 달에 최저 금액이 9만 원인데 9만 원씩 매월 가입해서 30년만 불입을 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58만 3천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또 늘어나요. 남편 거고 합치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직장인은 퇴직연금. 지금요 1인 기업, 자영업 하는 분들도 세제 혜택 받으면서 퇴직연금 다 가입할 수 있어요. IRP. 그리고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거를요 3층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100세 시대에는 이 3층 연금으로 노후 최소 생활비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또는 고향의 산 맡기고 생활비 받아서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부동산연금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에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그냥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3년 전인가요? 일본에서 문고판 책을 한 권 사왔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부동산 시대. 근데 그 부동산이 한자로 뭐냐면 우리나라는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라고 해서 안이불자 부동산이거든요. 거기 부동산은요. 부채할 때 부동산이에요. 마이너스 동산 시대예요. 왜 마이너스 동산이냐? 어떤 분이 100살 가까이에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은 집이 있어요.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데요. 세금 골치 아프고 또 만약 비워놓으면 벌금 내야 되거든요. 상속 안 받겠대요. 그래서 팔려고 내더니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우리 돈으로 500만 원 얹어가지고 가져가시라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1년 동안 그런 사례를 쭉 연재해가지고 책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고요. 10년 후, 20년 후. 옛날에 6.3명씩 날 때 이루어진 그 집값이 0.7명, 금년에 0.6명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손주들이 주인공이 될 그 세상에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동산 시대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과감하게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의 미래에 대해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